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후의 오크입니다. 날이 엄청나게 덥죠? 지금 무더위 속에서 오늘 출근하신 분들,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금년 6월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더운 거 알고 계시죠? 4월, 5월부터 전 세계가 지금 들끓기 시작해서요.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1.5도 이상의 그 온도를 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왔었고, 빨리 인류가 손 쓰지 않으면 2070년, 2080년 그쯤에는 정말 우리가 끝장난다. 그런 과학자들이 그때부터 경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오히려 양쪽의 산업 세력들, 친환경으로 재미를 보고자 하는 세력들과 또 기존의 어떤 화석연료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산업 체계를 유지하고 싶은 기득권의 산업 세력들이 서로가 이제 어용 과학자들과 어용 정치인들을 앞에 내세워서 여러 가지 어떤 여론이나 지표로 민중들을 현혹시키고 여론을 동원해서,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여당 야당 싸우듯이 복잡해지는 게 한 10년 20년 그런 양상이 지났었죠. 그 와중에 이제 뭐 일루미나티나 뭐 프리메이슨 뭐 그런 음모론하고 같이 결부돼서 기후재앙은 새빨간 거짓말, 오히려 기존의 세력들이 지구 인구를 일부러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내는 자연재해, 막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람들 굉장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그로부터 한 30년 넘게 지나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누구나 이제 인정하죠. 가짜가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닥쳐오고, 그것이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특별 영상 기후재앙편, 그 영상 보시면 나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여기 국제정세 카테고리에서 거기서 14번 영상, 기후재앙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해서 예전부터 블로그에 써오던 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누군가 요청해 해서 그때 구독자분 중에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한번 영상으로 내놨는데, 그때 이제 내놓은 것이 2050년으로 앞당겨졌었는데 불과 5, 6년 전에요. 최근에 작년에 이제 뭡니까 2032년으로 팍 앞당겨졌죠. 사실상 지금 10년밖에 안 남은 거죠. 근데 이 10년의 그 한계가 바로 지난달인가 한번 1.5도 며칠 전에 한번 넘었습니다. 지금 5월이 전 세계가 말도 안 되게 지금 더워가지고 슈퍼 엘니뇨까지 또 뭐 합쳐진다고 하죠, 금년에. 그래서 물론 뭐 잠깐 한번 넘었다고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계속 그 넘는 상태가 유지가 돼야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년 전에 얘기할 때보다 5년 전에 얘기할 때보다 1년 전에 얘기할 때보다 그때 계속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임계점, 그 시간을 계속 10년, 20년, 50년 점점 자기 5년 이렇게 땡기고 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만 해도 2개월 전인데요. 이때만 해도 2030년 32년인데 저는 사실상 2030년으로 본다고 했죠. 8년 남은 거예요. 근데 또 얼마 전에는 2030년이 아니라 앞으로 5년 안에 1.5도를 넘을 수 있다라는 게 불과 한 달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제가 기후재앙에 대해서는 또 언젠가 한번 조만간 또 영상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엊그저께 뉴스 기사를 보니까 1.5도를 한번 넘었답니다. 전체 지구 온도가 며칠 전에. 너무 무섭죠? 이거 금년 가기 전에 뭔 일 터지는 거 아닙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죠.
냄비 속에 물이 한번 뜨뜻 더워질 때는 그 안에 있는 개구리가 뭐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하지만 한번 기포가 올라오고 끓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장난 없죠. 그 속도가 지금 우리가 이미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할 거예요. 캐나다에 뭐 지금 산불이 뭐 동시다발 하루 만에 불이 났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일부러 저지른 방화 아니면 하루 만에 이렇게 불이 날 수 없다. 근데 그분들의 주장 같은 것도 보면은 저기 결국은 미국이나 어디나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유튜버들처럼 제대로 된 그 근거의 교차 검증 안 거치고 전혀 그 신뢰할 수 없는 한 명이 자기 뇌피셜로 이렇다 하고 말한 그거를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그 뭐 황색 언론들이 하는 거죠. 타블로이드판 그 미국과 우리나라 뭐 예전에 뭐 썬데이 서울 뒤편에 실려 있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기후 재앙이 우리 모두의 탓이라는 거를 우리 모두가 지금 저조차도 지구에 어마어마한 탄소를 지금 배출하고 있죠. 지금 제가 날마다 컴퓨터 쓰는 이 전기와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루에 써봤자 그 탄소 배출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죄인이죠. 그러죠? 우리 모두가 이거를 막으려면 전 세계 사람들 정치인들이 다 모여서 일시에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이만큼만 탄소 배출하고 이만큼만 쓰고 우리의 생활을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후손을 위해서 힘들더라도 우리가 희생하고 지금부터 바꿔보자고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은 지금 오히려 차기 기축통화 패권을 누가 가져가냐를 두고서 더 적나라한 경쟁을 벌이면서 지구야 빨리 망해를 하고 있죠. 한번 큰 코 다칠 겁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각성을 할 거라 보고요. 전 세계인들이 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옆길로 바로 새죠. 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당신이 어떤 기사를 보든 어떤 경제 전문가 교수님 경제학자분의 얘기를 듣든 어떤 유명한 유튜버의 얘기를 듣든 절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경제의 숨은 이야기를 언제 CIA에게 잡혀갈지 언제 BF단에게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할 말은 해야겠다 하면서 이 거대한 지구를 예전부터 지배해오던 가칭 BF단의 음모를 까발리는 해적방송 그렇게 한번 제가 재밌게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너무 크게 마음 쓰지는 마시고요. 지금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 좀 할 겁니다. 잠깐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시장의 뭐 방향 같은 거는 사실 뭐 연준이 지금 FOMC 저번 6월 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지금 모든 시장은 다시 이거는 진짜 강세장이다 하고 실제로 많은 투자 자금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들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펀드 매니저들도 바꾸기 시작했고 하지만 6월 말은 반기기 때문에 금년 6개월 반기 말이 되기 때문에 그때 또 포트폴리오 조정도 기관들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은 6월 말이 끝나봐야 합니다. 말만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반기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 비율 특히 이제 주식으로 이제 상반기 많이 올라 재미 봤으니까 주식량이 시총이 늘어났죠. 그럼 예를 들어 뭐 60대 40으로 한다 하면 그만큼 주식 팔고 채권을 뭐 늘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은 뭐 지금 뭐 깔딱깔딱 올라가네 뭐네 뭐 돈이 들어오네 뭐 6월 말 끝나고 한번 그때 점검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이거저거 좀 재밌는 얘기 오늘 또 숨겨진 비사 야사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듣기 어려운 예전 그 종로의 김두한 얘기를 그 명월관에서 어떤 그 베갯머리에서 나왔던 들을 수 있었던 숨겨진 뒷얘기 같은 경제 야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가제목을 제가 흔들리는 일편단심이라고 적었는데요. 시장은 뭐 지금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하지만 매파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2번 더 올릴 거야. 지금 앞으로 금년에 4번 남았거든요. 기회. 근데 그 중에 2번을 올리겠대요.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 이제 파월의 그 속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그전까지는 팽팽하게 야 저기 시장은 여기서 떨어진다니까 아니야 올라간다니까 아주 그냥 5개월 동안 정말 이렇게 팽팽하게 양 진영이 앞날 시장에 대해서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적은 정말 보기 드문 때인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이제는 연준의 주요한 저기 마침내 사람들이 1년 동안 노래 부르던 지난 1년 동안 노래 부르던 금리 동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시장은 상반기에 빅테크와 AI죠. 사실은 빅테크도 AI 지금 AI 관련된 빅테크들이 오르는 거니까요. 요새는 뭐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하대요. 갖다 말들 참 잘 지어요. 예. 아무튼 그것들의 힘으로 지금 결국은 약세장을 탈출했죠. 기술적인 약세장 20%.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큰 의미는 안 두는데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기술적인 약세장에 빠진다 해서 20% 고점 대비 20% 빠진다 했을 때 한 번 발 담갔을 때도요. 겨우 한 번 발 담근 거 가지고 무슨 약세장이야. 그런 말들 많았고요. 그 이후로도 다시 20%에서 볼짝 수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 약세장이란 건 뭐 누가 예전부터 뭐 20% 이상 뭐 오르거나 내리면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게 많았다 해가지고 정해놓은 거지. 어떤 지표가 되는 건지 그런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부터는 확실히 100% 간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이 그 정도로 까딱까딱 흔들리는구나 라는 걸 보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강세장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고 자금도 그쪽으로 많이 지금 흘러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나 아직 충분치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뭔가 팽팽하던 양쪽 세력에서 무너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은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힘이 드디어 그 움직이지 않던 상태에서 벡타가 이제 작용을 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흥미있게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얘기할 더 흥미로운 얘기는 뭐냐? 정마담의 비사는 뭐냐?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락 아니야 경기 침체 아니야 연착륙 잘하고 골디락스 가고 시장은 올라간다니까 왜들 그래 하고 1년 동안 주장했던 분들이 마침내 그들이 파월은 어떻게든 금리 동결해야 돼 했던 사람들이 마침내 파월이 금리 동결하고 시장은 20% 이상의 약세장에서 탈출을 했는데 갑자기 그 중에 아니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아 이제 와서 갑자기 자기 주장을 뒤집은 아주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이거? 자 지금부터 한번 저의 잠입 취재 들어보시죠. 우리가 인간사를 쫙 보면요 또 이게 무슨 또 뜬구름 잡는 이게 아저씨 방송이라서 이렇게 듣다가 김 빠지는 경우 많죠. 죄송합니다. 계획했던 혹은 예상했던 일이 점점 더 그게 기간이 늘어지면서 길어지면서 갈수록 앞날의 상황이 애매해지고 모호해지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계획했던 일 혹은 사업을 벌리던 일 그런 것들 수험 공부를 하던 일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했던 혹은 예상했던 그래서 자신이 노력했던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단기간에 결정이 안 나고 예상했던 것보다 점점 더 시간이 길게 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은 대부분 슬슬 자신의 관측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지금까지 관측 데이터와 연구 자료들 이렇게 될 거야 하고 그렇게 믿었던 것들이 내가 뭐 놓친 게 있나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다 한 번씩 있으시죠? 예. 그러다 보면은 현재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예상 못한 상황들에 비추어서 그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알고도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그냥 자신감 있게 지나쳤던 즉 자신의 지난 주장들에서 미세한 결점들까지도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 됩니다. 이게 아니었나 하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 둘 자신의 확고했던 지난 주장들에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게 틀린 것 같네 하고 수정을 가하거나 혹은 180도 뒤집기도 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우리들 인생에서 다들 그런 거 경험하시죠? 예.
인간이란 결국 보니까 앞날을 맞출 수 없는 필멸의 존재들이고요. 지금의 상대적인 현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뭐 종교적 철학적인 원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들 내면의 불안감이나 의심, 걱정, 두려움이 결국 살살 되살아나서 일깨워주는 거는 의외로 우리가 인간 세상사 인생을 보면 격렬한 반론의 대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시간만 끌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좋아 죽고 못 사는 누군가를 만나서 저 이 여자랑 이 남자랑 결혼하겠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나서갖고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하자고 뜯어 말린다고 해보죠. 오히려 그런 격렬한 반대들은요. 두 사람의 사랑을 더 확고하게 결합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특별한 말도 없이 질질 시간 끌면서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면서 길게 끌면은요. 자연스럽게 두 사람 사이가 티격태격 금가면서 스스로 허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사랑 연애뿐만 아니어도요. 아까 얘기한 뭐 수험 준비나 자기 인생에 뭐가 되겠다는 꿈에 대한 노력, 희망, 포부, 그 다음에 사업 같은 거 추진하는 것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자기 자신 내부의 어떤 자신감이나 확고한 신념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는 반대의 여론이 아니고 반대 자기의 그 대립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미적지근한 시간으로 별다른 성과가 안 보이게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면서 시간만 길게 늘어지면 스스로의 의심으로 스스로를 다시 한번 검토하게 만들면서 스스로 안에서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대표적인 거 볼까요? 요거죠. 요게 뭡니까? 카톡을 읽었는데 답장을 안 해요. 아니 차라리 내가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주말에 뭐 하자, 평소에 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답장을 보내도 읽기는 읽었는데 내가 뭐 카톡을 이렇게 보내는데 읽은 것 같은데 답장을 안 해줘요. 사람 미치는 겁니다. 그러죠? 그리고 스스로 온갖 오만 가지 상상을 하다가 분노가 쌓이고요. 스스로 폭발하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미친놈들은 그 집에 칼 들고 찾아가요. 이제 막 그런 뉴스에 미친놈들 나오죠. 알고 보니까 핸드폰 잃어버린 건데. 그죠? 이런 식입니다. 사람의 상상력이 문제죠. 예. 뭐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뒷얘기입니다. 뒷얘기인데 일단 그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번 영상에서 제가 잠깐 보충 설명할 게 있습니다. 저번 그 파월의 정세 분석이라는 그 영상에서요. 어디냐? 네, 여기 가장 최근 영상이었던 6월 FOMC 파월 기자회견 이 영상에서 제가 이제 도중에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좀 혀가 꼬여가지고 듣는 분들이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을래나? 제가 좀 잘 못해가지고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오늘 기사 중에 하나를 보니까 한 분이 콕 집어서 웰스파고의 전 CEO라는 이 할아버지가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이게 바로 저번 영상의 자료인데 제가 후반부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준은 앞으로 겨우 7월 한 달 나오는 경제 지표를 보고요. 7월 25일까지입니까? 그때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를 보고 7월 달 금리를 그때에 맞춰서 유연하게 라이브하게 결정할 거라고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겨우 한 달짜리 경제 지표를 보고 향후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동결이냐를 결정하겠다는데 이게 사실 좀 말이 이상하죠. 원래는 최소 서너 달 아니 반기 정도는 보고 나서야 진짜로 금리 인상의 지속 효과로 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를 판단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5달 동안에 지난 5달 동안의 물가 변화를 보면 CPI 헤드라인은 잘 떨어졌지만 근원 물가는 전혀 안 떨어지고 오히려 깜짝깜짝 위로 고개를 들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달 더 본다고 해서 뭔가 이어집니까? 정말로 그 뭐 5개월, 6개월의 어떤 자료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면 겨우 다음 한 달 극적으로 잘 떨어진다고 해도 근원 물가가 그렇게 나온다 해도 지난 5달 근원 물가가 안 움직였는데
안 떨어지고. 그러면 금리 동결해야겠어요? 결과는 뻔하잖아요. 제대로 정석대로 한다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7월까지는 어차피 7월달에 올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뭐더러 7월까지 기다립니까? 이번 6월달에 한번 25bp 올렸어야죠. 근데 지금 연준이 하는 말은 이런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면서 6월달에 동결하고 대신 남은 7월부터 해가지고 저기 4번의 기회 중에서 2번을 올리겠대요. 지금 한 번 올리고 기다리지 못으로 지금 한 번 쉬었다 다음에 2번 올려요. 연착륙 하겠다며. 그럼 더 위험해지잖아요. 응? 또 다른 실수를 낳게 되잖아요. 응? 그렇죠? 차라리 지금 쉬지 않고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지켜보는 게 낫지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건데 이분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분도 연준이 그들의 이른바 지표 의존적인 의사결정에 있어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어떻게 같은 지표를 보고 6월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앞으로 2번을 더 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솔직히 지금까지 나온 지표를 보면 연준이 지금 이번에 금리를 쉬지 말고 0.25% 인상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보면서 한 번쯤 더 인상을 하든가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런 혼란은 연준이 대중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뜨리고 시장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 얘기가 제가 이제 딱 중간만 발췌해 와서 그러는데 앞뒤 얘기 다 들어보면 제가 아까 한 얘기가 똑같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걸 지금 지적을 하냐면요. 한 번 더 가만히 들어보면 연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액션이 물론 핑계는 됩니다. 지금 뭐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 미국의 금융권 은행권들이 지금 일단락 마무리는 된 것 같지만 계속해서 그 은행의 그 연준에서 그 구제금융처럼 마련한 그 기금에서 계속해서 실제 중소은행들은 지금까지도 돈을 계속 더 대출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봉합이 됐지만 속에서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섣불리 금리 인상을 올렸다가 금융권에서 뭔 문제가 터질까봐 한번 쉬었다 가겠다. 그런 핑계도 될 수는 있어요. 은근히 그런 얘기도 이렇게 슬쩍 흘렸고요. 파월이 그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랬다가 뭐 연말까지 2번을 더 올린다고? 그러면은 그게 지금 한 번 올리고 쉬는 거나 오늘 이번에 한 번 쉬었다 다음에 2번 올린 거나 뭐가 은행을 위하는 길인가요?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찝어내는 게 오히려 지금 은행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빨리빨리 다음번에 어떤 경착력이 와도 너희들이 지금부터 미리 굉장히 우리가 돈 빌려줄 때 가져다가 미리 이렇게 좀 방어선을 구축해 놓고 유예 기간을 주는 거죠. 빨리빨리 너 다음번에 큰 경착력 지진 오면 너는 버틸 수 있겠어? 지금 빨리 지금 줄 때 가져가 가지고 이걸로 지금 방어책 마련해. 시간을 좀 자기들 미국 쪽에 벌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 내내 얘기했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오기 위해서 모든 건 기축통화 패권을 다시 한번 가져가기 위해서죠. 그런데 작년 9월 10월처럼 막무가내로 올렸더니 그때 엄청나게 쿠사리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여파 때문인지 금년 3월에 2월 말에 G20 재무장관 회의와 UN 국제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예전하고 다르게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여론전을 했는데도 전 세계가 미국에 대해서 동조를 안 해줍니다. 오히려 너희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똑같은 놈들 또 우리만 중간에서 새우등 터지겠구만 하고 중립기업들 딱딱 박더란 얘기죠. 거기서 느낀 게 많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캐나다, 유럽, 그 다음에 호주, 영국, 뉴질랜드 이런 애들부터 먼저 금리 인상하게 만드는 거죠. 연준은 쉬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땡기게 되면 이것은 야 봐라 이번에는 우리 니들은 하지 말라는데 우리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 올려가지고 지금 이런 신용 경색이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이 먼저 딴 나라들이 다른 선진국들이 먼저 이대로 인플레 못 잡으면 안 되겠다고 걔네들이 먼저 계속 올렸어. 우리는
오히려 지금 쉬어가고 있어. 베이비 스텝 하면서. 그랬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면죄부를 마련하면서 여차하면 중국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준비를 하고, 또 자기네 은행권에 대해서 실리콘밸리 은행,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터뜨렸다. 소방훈련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죠. 계속.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민주당, 공화당이 서로 그 뭐 법안을 만들면서 몇 년 동안 허비할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일단은 긴급 상황이다 해가지고 그 법안까지는 지금 안 가지만 실제로 연준하고 또 그 뭡니까 예금보험공사 그런 데서 지금 긴급 어떤 그 자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QT가 아니라 Q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론 그 돈이 시중에 다 풀려야 Q인데 지금 그 은행들 앞으로 뭔 일 생기면 우리 좀 위험할 것 같아 하는 은행들이 다 그 돈 다 가져다가 자기네 은행에 대손 충당금으로 다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쌓아놓고 그 다음에 대출은 더 안 해주고, 실질적인 QE는 아니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한번 쉬어가고 비난도 피해가면서 자기네 어떤 미국에는 오히려 뭡니까 앞으로의 싸움에 대비해서 안전책을, 소방훈련을 끝내고 나서 어디가 위험하냐, 어디가 좀 부실하냐 봐서 거기 이제 좀 방어진을 단단히 지금 결점을 보완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한 번 더 수정했고요. 즉 파월은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인플레를 잡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긴축 효과가 시장에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은 6개월에서 1년,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은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작년 3월부터 올렸으니까 지금 6월이니까요. 1년 3개월 지났으니까 긴축 효과가 지금 나올 때가 됐죠. 1년 지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최근 5달간의 근원물가와 고용시장을 봤을 때 어땠습니까? 지난 5달 동안. 전혀 안 잡히고 있죠. 근원물가는. 고용시장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주택 가격도 떨어진다, 올라간다. 맨날 제가 주택 가격 예전부터 몇 달 전부터 얘기했었던,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미국은 동부 서부의 차이가 크고요. 어떤 데는 더 호황이고 어떤 데는 힘들고, 부동산 시장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왈가왈부 하는데, 이것도 시장에 뭐 6개월 정도의 어떤 시간차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임대비와는 또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또 보면은 다시 주택가격이 반등하는 게 아닌가 그런 움직임이 나와서 이것도 유심히 지켜보겠다. 파월이 바로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서로 헤드라인 CPI 수치가 완화세가 앞으로 두드러진다 해도 지금 보면은 지난 5달 보면은 지금 이번 6월 달에 차라리 작게 한 번 더 올리고 다음 한 달 지표를 보면서 다음 액션을 준비하는 게 사실은 시장이 제일 충격도 덜 주고 큰 실수, 또 다른 뒤늦게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은 결정권자라고 보면. 그런데 지금같이 여기서 한번 스킵이든 포즈든 한번 멈춘 후에 겨우 한 달치 더 보고 아닌 것 같으면 다음번에 연말까지 점도표대로 2번 더 인상을 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한 번 해도 될 일을 괜히 2번 하게 만드는 멍청한 결정이고요. 일부러 실수를 저지르겠다는 방식입니다. 잘 생각하면요. 근데 대부분 이런 생각까지는 깊이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파월의 의도가 과연 순수한가 의심하게 만드는 저런 그런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런 영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아, 이것도 세팅이구나 하고요. 예. 어쨌든 말이 안 되는 연준의 해명은 사실상 한번 쉬었다 가면서 미국의 안전도 살피고 금융권요, 신용시장에, 그 다음에 재보강할 시간도 벌면서 계속 지금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거기서 계속 대출받아 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이 더 폭탄 풍선을 키우도록 유도하겠다는, 이게 뭔 얘기죠? 예. 연준이 금리 한번 쉬면서 중국한테 야야 니네 급하잖아, 빨리 금리 인하, 실질적인 금리 인하에 뭘 버티고 있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 아는데, 그러죠? 왜? 그렇게 해야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미국이 금리를 또 한 번 올렸다면 아무리 중국이라도 너무 부담되죠. 지금 왜 부담되죠? 상반기 내내 중국에서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자본 디커플링이 일어났잖아요. 외국인 직접 투자도 다 오링돼 버리고 그러죠. 중국 국채도 다 팔아갖고 나가고 있고요. 이런 변화들을 봐야 됩니다. 원론적인 경제학자분들,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훨씬 훌륭하신 진짜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제끼면 어떡하냐, 미국 큰일 났다 하고 몇 년 전부터 걱정하시는데요. 이런 실제적인 어떤 시장의 진짜 이 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강의만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좀 놓치시는 그런 약점도 있지 않나 싶어요. 실제 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요, 미국 국채 지금 그렇게 몇 년,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시장이 어떤가, 탁상 행정 말고 나가서 시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면은요, 미국 국채 못 사서 난립니다. 지금 갈수록 시장이 힘들어지고 미국 떨어진다 하지만 아주 잘 팔리고 있어요. 국채 발행할 때마다 요즘 최근 한 달 사이만 봐도요. 예. 오히려 중국 국채 다 버리고 있는데, 중국이 뭐 여기 자기들 국채 이렇게 버림받고 하는데 미국 엿대 봐라 하고 지금 미국 국채를 팔아넘길까 봐요. 중국 그날 볼 끝장납니다. 그러면은 너무 그런 걱정들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한번 지금 쉬어줄 테니까 중국 니네 급하니까 빨리 금리 인하하면서 경제 살려, 안 그러면 폭탄 터지잖아 하면서 살짝 꼬시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이게 바로 저번 시간 영상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연준이 금리 동결을 결정하기 2, 3일, 3, 4일 전부터 영내포 시장부터 해서 뭐 중기 금리, 단기 금리, 초단기 금리부터 해서 슬슬 사실적인 금리 인하 재정 부양을 위해서 중국이 못 버티고 하고 있죠. 지금 제일 결정적인 어떤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화 정책을 아마 내일인가요? 6월 20일 그쯤에 결정하게 돼 있을 겁니다. 중국이 이제 내일까지 어떻게 되나 봐야겠죠. 근데 일단은 못 버티고 짜잘한 것들은 이미 이대로는 정말 큰일 나겠어 하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점점 이렇게 중국은 계속 다른 나라들하고 역행해서, 다른 나라의 움직임과 역행해서 계속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못 살겠다 하고 하게 되고 통화정책을 완화하면서 재정부양책도 계속 내놓게 되면 이제는 몇 달 뒤에 정말 연준이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네, 이번엔 진짜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마 하고는 다시 한번 작년처럼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이제 중국이 진짜 얼만큼 흔들리나 봐야겠죠. 작년에는 제로 코로나로 꽉꽉 막고 있어가지고 몰랐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이제 봐야겠죠. 예. 네, 이 얘기였고요. 지금 현재 연준의 목표 물가는 2.0입니다. 예. 이거 근원 물가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기준으로 보는 거. 근데 근원 물가가 지난 4월에 4.4인가 4.6인가 제가 정확하지 않네요. 기억으로 대충 썼는데 그렇게 나왔죠. 어쨌든 2배를 가뿐히 넘는 수준입니다. 예. 지금 연준의 금리 그 결정 정책 회의는 연말까지 이제 4번 남았습니다. 즉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0번 이상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연준은 병행했습니다. 그 전부 다 그건 너무 급하게 빨리 가잖아 하고 뜯어 말릴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차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1년도 이제 넘었습니다. 시작한 지. 그런데 아직도 물가를 보면은 목표치의 2배로 훌쩍 넘는다는 거예요. 이거 성공한 거로 보입니까? 과연 하반기 시장 예상대로 연말까지 근원 물가도 뚝뚝 떨어질까요? 지켜보자고요. 아니면 연준이 후원대로 거봐 역시 안 되잖아, 우리 2번 더 올릴래 연말까지 하면서 진짜 2번 더 올릴까요? 그러려면 이번에 왜 쉬워? 뻔히 그렇게 보고 있으면 이번부터 먼저 올리고 쉬는 게 훨씬 충격을 덜 주고 2번 올릴 거 1번만 올릴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이해하는 분만 이해하십시오. 많이 설명했으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세 번째, 오늘 이제 누구 말처럼 경기 침체가 오고 결국은 경착륙이 오고 조만간, 그래서 연준은 어쩔 수 없이 다 죽겠다 안 되겠다 하면서 금리를 인하하게 될 건지를 살펴봅시다. 이제 진짜 얘기는 겨우 이제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장실 한 번씩 가시고 커피 한 잔씩 타오시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누구 말이 이랬을까요? 예, 이분입니다. 신채권왕 건들락 혹은 군드락, 누구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분이 항상 하시는 얘기는 채권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무엇보다도 확연한 경기 침체, 전조 증상이다 라고 말했던 우리 신채권왕, 원피스에 나오시는 분인가요? 예. 채권왕입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뭐 제 블로그나 영상을 그동안 꾸준히 보셨던 애독자분들은 여러 번 이제 들으셔가지고 아주 옆집 아저씨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 3월 말부터요, 이분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시장에 나오는 다양한 해석들을 반박하면서 앞에 나서 갑자기 마이크 잡고 막 넥타이 머리다 메고 큰 소리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무슨 소리야,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는 진짜 경기 침체 온다는 소식이야 하면서 사람들을 막 혼냈고요. 그러면서 그때 나왔을 때 작년 3월부터 5월까지는 단기적으로 랠리가 올 수 있다 하고 했는데 그때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다들 이분 말이 더 주목하게 됐고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셨습니다. 그래갖고 작년부터 굉장히 이분이 시장에 많이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맨날 하는 게 연준의 금리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파월 지금 너무 늦었어, 더 땡겨야 돼, 안 그러면 연말에 우리 난리가 나 하면서 파월 보고 빨리빨리 더 무섭게 3월부터 금리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더 빨리 땡기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전문 분야인 채권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했는데요. 연말까지 불행하게도 상반기에는 한번 반짝하셨지만 이분의 예상이 계속 틀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 손해를 좀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순전히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땡길 때야, 지금은 쉬어갈 때야, 막 그때 했는데 그것이 파월은 항상 자기가 볼 때 자기 생각하고 반대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본 건 내 탓이 아니야, 순전히 파월의 잘못된 금리 정책 때문이야 하고 남 탓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요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대놓고 파월을 연초부터 비난을 했습니다. 마치 자기한테 연준 의장 넘겨라,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그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뭔 얘기까지 했냐면 하반기에 파월은 결국 금리 인하를 하고 무릎을 꿇게 될 거다. 왜? 경기 침체가 결국 경착륙에 오게 되니까 하면서 만인들 앞에서 거의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아주 뭐 적당히 말 안 하고 막 확언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제 관련 자료들 중에 하나인데 작년 4월 3일에 썼던 글에도 보면은 그때 제가 이제 기록했던 글인데 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이렇게 심하게 나오는 거를 제가 그때 기록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10년물, 2년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채권사에서 다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 아이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많은 그 증권가의 돈을 받고 앞에서 홈쇼핑 쇼 호스트처럼 여러분들한테 수수료 받아먹는 장사하려고 하시는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아니 근데 이거는 틀려,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상황이 틀리고 해서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라고들 얘기를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이 군드락 씨가 못 참고 나오시죠. 이것도 보면은 작년 3월 말에 제가 썼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군드락 씨가 나와가지고 이 말 하시죠. 곡선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데 뭔 헛소리들이야. 제프리 건들락님. 수십 년간 내가 보니까 침체 정확히 예고했어. 이번에도 페드가 뭐 2% 물가를 잡겠다고 웃긴다. 연말에 7.5%, CPI 10% 찍을 거다. 더 막 해야 된다. 이게 작년 초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상세적인 거는 좀 근데 많이 좀 빗나가셨죠. 어쨌든 자신감이 있어요. 상남자셔요. 예.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제가 이 블로그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작년 3월 말부터 시작된 장단기 금리의 역전차 현상은 지금 1년이 넘게 지난 2023년 6월에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좀 궁금하시죠? 볼까요? 침체 지표인 장단기 금리 역전이요. 지난 1980년대 침체기 이후로 최장기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역전되고 있다 이겁니다. 예. 이는 1980년 5월 1일까지 그때 446거래일, 아유 그때 정말 대단했네요. 그 이후
지금 이번에는 222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무려 43년 만에 최장기를 기록했다. 왜냐면요,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중간에 한번 이렇게 살짝 해소된 적이 있었어요. 풀린 적이. 이제 그거를 아닌 걸로 쳐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작년 한 7월부터 이제 진짜 시작된 거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1년 365일이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저는 작년 4월부터 된 걸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년이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들 생각하신다니까 그렇다 치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보고 지금 경기 침체에 이제 앞으로 올 거 아니냐 하면, 파월은 매번 아니라고 하죠. 파월은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기가 볼 때 10년물과 2년물 차이 금리 역전자 보는 거는 야, 유행이 지났고, 야, 몇십 년 전 얘기를 가지고 지금 자기가 볼 때는 3개월물 국채에 그것을 이제 18개월물하고 해서 선도금리 차를 보는 게 나는 더 정확해서 난 맨날 집에 가면 그거 본다 하고 작년에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언제적 기사입니까? 4월 7일 기사입니다. 금년도 봤더니요. 파월 의장은 지난해 18개월물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이 다가오는 경기 침체에 대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고인데, 자기가 작년에 봤으니까 그거는 멀쩡하다. 그러니까 전혀 저런 헛소리 신경 안 쓴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 4월 기사를 보니까 지난 100년을 통틀어서 새로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곡선은 최소 2007년 이후 가장 역전된 상태야. 이것도 지금 파월의 자신 있는 말과 달리 금년에 최고의 역전치를 보여주면서 경기 침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월가에서, 야, 내가 시장 이 바닥에서 내가 30년 있어 본 사람인데 하는 어마어마한 전문가들이 또 말씀하시길, 작년에 다 틀렸다. 우리가 볼 때는 10년물하고 3개월물의 금리차가 가장 정확하다. 우리가 과거 데이터 딱 보니까 현실 반영은 이게 지금 최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찾아와 봤습니다. 요거는 금년도 4월 6일 기사입니다. 10년물과 3개월물은 어떻게 됐냐? 예. 과거 금융위기 때하고요, 1980년대 후반보다도 지금이 더 역전폭이 큽니다. 이제 빠져나갈 데 없죠. 네. 그런데 이거 기억들 하실 거예요. 제가 저번 그 만든 영상 중에서 또 이런 게 예전에 있었습니다. 파월 네가 반드시 금리 인하 할 거라는데 나는 손모가지를 걸겠다. 너는 뭘 걸래? 하고 건들락 씨가 금년 상반기 때 아주 우리 한번 배팅 해보자. 쫄리면 돼지시든가 계급장 뛰고 한번 해보자. 누가 맞나 지금.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 어떤 경제 이쪽에서 자기 커리어를 지금 어느 정도 크게 쫄려서 감히 이런 이제 우리 스파링 한번 뜨자 이런 말 못하는데요. 거의 뭐 말은 안 하지만 하반기에 내가 틀리면 뭐 나는 뭐 신채권왕 타이틀 반납하는 거고, 네가 틀리면 뭐 너 알아서 물러나고 내가 다음번 연준회장 하겠다, 뭐 거의 이런 뭐 쌈 붙는 식이죠. 예.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 영상으로 만들면서 저도 장단기 금리차가 경기 침체가 오는 현상이라고 작년부터 쭉 보고 있었지만, 블로그에도 쭉 얘기를 했지만, 꼭 내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반대의 어떤 의견 제대로 된 게 있으면 그것도 놓치지 말고 공정하게 봐야겠습니다 하고 이때 영상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 영상에서 그때 이런 기사가 있었죠. 금년도 2월달 기사인데요. 금년도 2월달에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역전되는 지표 현상이 나오면 꼭 얼마 뒤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라는 것을 발견한 경제학자 교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직접 등판하죠. 원조 돈가스가 등판하셔갖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번엔 틀려. 내가 이거 주장하고 내가 이거 만든 사람인데 근데 이번엔 아닌 것 같아 하죠. 어이? 그게 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소개를 했었습니다. 영상에. 이런 건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캠벨 하비 듀크대 교수님이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신호가 거짓 신호가 될 수 있다. 금년 2월에.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만약에 경기 침체 지금 예상하냐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이번 상황은 다르다. 왜냐면 기존에는 뭐 잘 모르고 있다가 다들 뒤통수 맞듯이 당하면서 금융 위기가 왔었는데 이번에는
침체가 올 수도 있어. 조심해야겠어. 모두들 하면서 은행이 예금을 통해서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지금 수익률이 역전된 경우에는 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은행들이 보유고를 크게 늘렸고 이는 현재 역수익률 곡선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분 얘기도 똑같은 얘기였는데 뭔 얘기냐면 준비를 많이 했다 이겁니다. 지금 빅테크들이나 뭐 그런 것들도 닷컴버블하고 틀리게 먼저 경기 침체가 오기도 전에 엄청나게 구조조정, 인력조정 단행하고 쓸데없는 사업부 접고 하면서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다 준비를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그러죠? 은행들도 전부 다 그때 이후로 어마어마한 이제 물론 작은 은행들은 터졌지만 큰 은행들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렇게 큰 은행까지 크게 흔들리는 금융위기로 오기가 쉽지 않다. 미국은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준비를 많이 했고 대손충 당금 억대로 엄청나게 지금 작년부터 쌓아놓고 있고요. 그렇죠? 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바다 건너 이 지방 구석탱이에 있는 저 같은 시골 노인네도 어이구 이번에 내가 옛날에 모르고 IMF랑 이런 거 금융위기 당했지만 이번에는 큰일 났어 하고는 먼저들 시장에서 싹 발 빼고 현금만 들고 벌벌벌 떨면서 심지어 숏에 배팅을 하고 1년 넘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전 세계 유튜브에 다들 나와가지고 너도 나도 내가 우리 동네 짜파게티 요리사 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시장은 무너지게 돼 있어 제발 내 말 좀 들으세요 하면서 다들 이러고 있잖아요. 다들 준비하고 있어서 시장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고 원조 이 이론을 내놨던 교수님이 금년 2월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제가 나옵니다. 흔들리는 일편단심. 뭔 얘기냐? 이분이 이렇게 모두가 알고 준비하면 침체는 오지 않는다. 기업과 은행들은 먼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먼저들 대손충 당금을 쌓아놓고 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모두가 준비하고 있기에 우리가 예상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 저도 설득력이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하고 틀려도 얼마든지 설득력이 있는 말이시고 실제 원조 그거를 주장을 창안하신 분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건 공정하게 얘기를 해야죠. 모두가 시장이 하락할 거라 예상하면서 준비하느라 숏에 엄청나게 베팅들 했었죠. 작년부터. 그래서 시장도 매번 쇼커버링의 힘으로 오히려 더 자주 위로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대세적인 조건들, 시장 전체와 세계 정체, 국제 정세를 드라이브하는 대세적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단기적 기술적 대응만 변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식으로 오히려 대세의 흐름에 변화를 줄 수도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안 되는 건 없으니까. 하지만 과연 어떨까 하면서 저는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과 또 기후재앙 문제까지도 우리 모두가 지금 기후재앙에 대해서 이걸 바꿔야겠다고 맘먹고 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로 움직이면 이거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또 예전 그 기후 문제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세력들이 정치 세력과 산업 세력들이 언론과 미디어와 여러분의 꼭지를 잡고서 자기들 쪽으로 양쪽 진영에서 이용을 하면서 진절머리 나게 만들었으니까 정치란 게 그런 거죠. 그래서 기후재앙도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는 내심 한번 된통 혼나고 당해본 다음에 사람들이 각성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지금 좀 예전부터 바닷가에 집이나 땅은 다 팔고 제가 팔았다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팔거나 그쪽에 새로 구입하지 마시고 좀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인문학적 호기심에 저는 경제를 보고 있고요. 드디어 오늘의 진짜 주제입니다. 그랬던 그 원조 교수님이 이 하비 교수님이 최근 말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사람 말대로 경제가 시장만 보면 실제 실물 경제하고는 틀리게 시장만 보면 강세장으로 진입했고 시장의 유동성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연준이 드디어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동결까지 시전을 했는데 왜 갑자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교수님이 말을 바꿨습니다. 언제적 기사입니까? 6월 12일 기사입니다. 아직 금리 동결 하긴 전이네요. 근데 사실
저번 주에 금리 동결 할 거라고 다들 99%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예. 왜 바꿨을까요? 이분의 말이 여기 있는데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제 블로그에 와서 보시고요. 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하나는 침체 신호로서의 자기 실현적 예언으로 기업과 소비자가 저축을 늘리고 투자를 연기하도록 이 커브 장단기 금리 역전차는 유도를 했다.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기 둔화로 이어진다. 그래서 연준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면 연착륙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계속 지금까지 금리를 땡겨왔으니까 뭡니까? 부러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은행과 금융 시스템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 이것이 금융 부분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면서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올 거다 하고 바로 일주일 전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얘기 제가 방금 얼핏 읽었는데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실 분들은 이 기사 좀 더 이제 읽어보셔도 되는데 잘 읽어보면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가만히 보면 제가 저번에 소개해줬던 예전 금년 2월 기사에서 이 사람이 내놨던 논거하고 똑같습니다. 전에 써먹었던 같은 논거를 그때는 그 논거를 가지고 야 이번에는 침체 안 와 했는데 똑같은 논거를 가지고 바로 일주일 전에는 이것 때문에 침체 와 하고 전혀 다른 반대 주장에 써먹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확실한 뭐가 없이 그냥 제가 지금 이 글의 맨 처음에 이 영상의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간이 길어지면서 뭔가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자기의 지난 논거들을 보면서 그냥 말을 바꾼 겁니다. 자기도 확신을 못하면서 이쪽으로 한 명 전향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3월달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졌고 지금 봉합된 것 같지만 밑에서는 계속 이제 위험 사태는 해결이 근본적으로 안 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고금리 상태가 연준이 비록 금리를 동결을 하더라도 한동안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결국은 어디선가 침체가 올 거라고 저번 2월에 봤을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생각이 틀려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설픈 변명은 하는데 이 변명은 가만히 읽어보면 큰 논거가 아닙니다. 마음을 바꿨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은 연준 탓이라고 돌립니다. 지난 1월에 미국 경제가 경착륙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셨던 우리 하비 교수님, 듀크대 교수님, 근데 지금 연준이 올해 첫 5개월간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경착륙이 올 거다 하고 연준 탓을 합니다. 언제는 연준이 계속 올리든 말든 상관없이 경기 침체 피해갈 거라고 다들 준비하고 있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시간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시장 겉모습은 드디어 강세장 쪽으로 가고 뭔가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한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동안 계속 괜찮다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변절을 했다는 게 너무 재밌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겠어요.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네, 이게 뭐 부당거래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우리 배우 류승범 씨가 인터넷에 잘 이렇게 나오는 밈인데 앞에 뭐 저기 비속어가 나오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거는 못 들은 걸로 하시고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데 이랬다 저랬다 지금 가만히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또 비슷한 경우를 볼까요? 바로 반도체 전망입니다.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는 작년 말부터 말들이 참 다양했습니다. 누군가는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될 분야가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에 각종 지정학적 갈등, 대만 문제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2023년도에는 오히려 더 공급망과 수급의 불안, 정치적 알력에 의해서 멀쩡한 반도체 회사들한테 어떤 그 시장이 위축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경기 침체와 인플레로 내구재 소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비싼 TV, 컴퓨터, 세탁기, PC 같은 거 그런 소비가 줄어들 텐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과잉 생산에서 쌓인 과잉 재고 문제가 소진될라도 몇 달이 걸릴 텐데 이런 것들이 다 겹쳐가지고 당장은 한동안은 그렇게 사람들 생각하고 틀리게 쉽게 반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제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말했었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미 작년 말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좋은 차 타고 유명하신 넥타이 메고 다니시는 분들이 오히려 2023년도에는 팬데믹의 종료와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과잉 재고가 소진되면서 2023년 상반기에는 틀림없이 반등할 거라고 열심히들 주장들 하셨어요. 근데 금년 상반기 보니까 그렇게 생각만큼 반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이 되니까 이제는 상반기는 아니다. 근데 금년 하반기에는 확실히 반등할 거라고들 또 요새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왜 그럽니까? 상반기에 AI 열풍이 너무 대단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AI 열풍의 수혜를 보는 엔비디아나 어떤 TSMC 빼고요. 그것과는 별 관련이 없는 어떤 다른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오히려 요것 때문에 수혜를 받을 거다 덩달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오르니까. 그래서 심지어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 중국 시장에서 위축을 당하고 또 삼성하고 SK 등이 지금 그 IRA 감축법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이 점점 더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국내 시장에서 국내 전문가분들은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니까 왜 그러죠? 중국 좋다고 몰려갔던 외국 자본들이 중국은 아닌 것 같다고 돈을 다 빼는데 아시아 지방의 어떤 포트폴리오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마침 일본은 미국하고 짝짝꿍 하면서 살아나고 워렌 버핏이 또 가서 사주니까 일본에도 오면서 또 아시아 비율 맞춰야 되니까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쫙 들어왔죠. 그런 식으로 중국에 갔던 외인들이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돈 다 뺀 만큼 아시아 시장에 일본하고 한국으로 나눠서 밀려 들어오니까 다시 한번 연일 국내 전문가님들께 또 신나가지고 날마다 반도체 펌프질을 하고 계시죠. 제가 예전에 환율 문제에 대한 영상에서도 얼핏 얘기했지만 요즘도 보면 우리나라 환율 잘 떨어지고 있죠. 안정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왜 그럽니까? 중국 환율에서 재미 보는 게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마음껏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들어와 누가 한번 우리 여기서 더 내릴 거니까 우리랑 싸우려면 싸우든지 하고 지금 왈왈왈 짓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영내포 금리도 내리고 뭐 또 중단기 금리도 내리고 이제 내일 있을 20일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에 상황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 그런 재정 결정을 내려야만 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죠. 중국은.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실질적인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위안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결국은 달러 위안화 환율은 7.0을 넘어서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가만히 있으니까 돌아가는 상황이 여기는 가만히 여기 있으면 더 재미 볼 것 같아요. 내일 20일이면 더 한번 크게 재미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더 꿀 빨아먹겠다고 환투기 세력들이 요새 계속 제가 그때 설명드린 대로 위안화 시장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칼 들고 막 배 드러내고 들어와 어떻게든 나 보자. 우리 나 진짜 나 칼 든 거 보이지 하는데 환투기 세력들이 그래 알았어. 지금 중국 쪽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일 20일까지도 이거 이쪽 계속 재미 보겠는데 꿀 빨겠는데 거기들 지금 몰려가 있고요. 지금 그동안 엔화도 계속 그렇게 오르는데도 이번에는 내리겠지 했는데도 위에다가 와서 우리 그런데도 계속 초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할 거야 하면서 140엔 막 까딱까딱 하고 있죠. 양쪽에서 재미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기 금리 동결하면서 버티고 있으니까 저기는 가면은 저기 먹을 것도 없는데 저는 막 왈왈왈 짓고 막 배째라 하겠네 하고 우리 쪽에는 안 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환율 시장이 다른 옆 두 나라에 비해서 안정되고 있는 거죠. 덤비는 놈들이 없으니까요.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6월 말까지 보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14개월 만에 지금 7만 전자 요새 7만 전자 됐죠. 요새 삼성이 얼마인가요? 잠시만요.
네, 오늘 71,000원이네요. 예. 근데 이제 하반기에 반도체가 반도체 업황이 드디어 반등한다 하면서 다시 10만 전자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또 바람 잡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엔비디아하고 또 SK 하이닉스가 뭐 서로 간에 뭐 무슨 차세대 HBM에도 샘플을 요청했는데 샘플 하나 이제 요청한 거 가지고 이제 날아가는 거죠. 예전에 우리 그 옐런 누님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위상공으로 비행기만 타고 지나가도 그 밑에서는 달러 스와프 확실하다 하면서 솔레발들 친 것처럼 뭐 어쨌든 두고 보자고요. 예. 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다룰 때가 오겠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전체 그 AI 시장이 지금까지는 GPU가 엔비디아에서 내놓은 GPU가 또 옆길로 새네.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얘기할게요. 엔비디아에서 나온 그 GPU가 워낙에 지금 그 성능이 좋기 때문에 AI가 뭡니까? 많은 그 자료를 러닝하면서 하는데 그 비싼 그 엔비디아 GPU를 대량으로 그냥 인해 전술 밀어붙이듯이 사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은 GPU보다도 사실은 AI 전용으로 개발된 칩, CPU가 나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지금 가장 수요를 많이 사주는 빅테크들에서 MS나 뭐 다른 빅테크들에서 이미 자기들이 자체 개발한 거를 슬슬 쓰고 있고 안에서 결국은 내년 1월부터는 완전히 바꿀 것 같고요. 그러면 아주 큰 고객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양상이 그 전까지는 무조건 최고로 많은 어떤 그 GPU를 갖다가 엔비디아의 GPU를 막 인해 전술처럼 뿌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로 대량으로 어떤 학습을 시키는 방향으로 갔지만 그것이 지금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입니다. 그 열량이 비트코인 채굴은 저리 가라요. 인공지능이 또 아주 지구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그런데 점점 그것보다 조금 성능이 떨어져도 아니면 전용 그 AI 칩을 써서 그리고 훨씬 적은 숫자의 그거를 이용해서 더 절약된 전기를 먹으면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이미 2년 전부터 연구하고 지금부터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러죠. 그러면은 앞으로 사실은 엔비디아의 그 어마어마한 그 시장 그 예상 앞으로 계속 이만큼 발전해가 나갈 것이다. 매출이 하는 것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전 테슬라하고 비슷하죠. 테슬라가 전 세계 어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전 세계 시장을 이만큼 잡아먹을 것이다 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뒤에 후발주자들이 와서 시장을 나눠먹기 시작할 거고 전체 이제 시장은 생각만큼 그렇게 전기차 시장은 2030년까지 커지는 속도가 안 빨라질 거고 그러죠. 뭐 그런 식으로 가면서 예전에 그 몇백 배로 더 커질 것다 했던 거여서 물론 지금 테슬라 뭐 2주 이상 연속으로 가장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예전 그 이만큼 앞으로 테슬라가 커질 거다 봤던 그 최고점에서 지금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걸 보면 답이 나오죠. 예. 그런 겁니다. 엔비디아도 약간 비슷한데 뭐 이런 거 이제 앞으로 몇 달 뒤 지나면 알 수 있겠죠. 예. 어쨌든 다시 국내 얘기로 돌아와서 좋아질 일만 남았다 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목표가 줄 상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번에 잠시 미국이 한국의 삼성과 SK한테 잠시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를 적선하듯이 던져주긴 했습니다. 그게 뭐죠? 중국에 대해서 지금 뭡니까? 반도체 규제를 유예 기간을 연장해주겠다. 확실히 언제까지 연장해주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이런 말을 미국에서 먼저 흘렸어요. 야, 좀 봐줄게. 우리가 좀 너무했지? 니네? 먹고 살 길도 없는데 한국 니네 반도체 못 팔면 꼼짝 못하고 굶어 죽는데 우리가 당장 뭐 IRA법 때문에 중국에 있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삼성하고 SK가 중국에 만든 이 시설들인데요. 여기서 새로운 어떤 좋은 것들을 생산 못하고 기존의 옛날 후진 것만 생산하라고 하면은 이거 지금 금방 말라 죽는 거고 경쟁력이 없어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순식간에 반도체 산업 무너지는 건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무너지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예. 그거를 우리가 좀 연장해 줄게. 그러면서 얼마큼 연장해 줄 건데 그거는 이제 좀 생각해 보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주니까 또 굉장히 야 역시 다시 10만전자 가겠다고들 또 막 바람들 넣으시는데요. 예. 그런다 해도 지금 회계자료 제출하면서 기술과 가장 최고의 영업비밀인 수율까지 미국 정부에 공개한다는 것은 변한 게 없죠. 또 일정 수준 이상 중국에서 이익을 내면 그거는 또 미국 정부하고 나눠 먹자 하는 초과이익 공유제 역시 전혀 변한 게 없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잠깐 왜 갑자기 우리나라한테 우리가 좀 너무했죠? 이렇게 지금 선물같이 갑자기 또 고양이 쥐 생각하듯이 적선을 잠깐 해주려고 합니까? 다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지금 중국하고 뭐 중국 대사가 감히 우리나라한테 뭐 별 희한한 소리 하고 지금 중국하고 한국하고 신경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지면서 서로 야 너 지금 예전 사드 같은 경제 충격이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또 올려나? 걱정하는 국민들도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이에서 지금 미국은 다분히 지금 향후 이제 해상연합훈련에서 우리나라도 더 빨리 더 크게 동참하라고 자꾸 권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망설이고 있죠 지금. 그래서 국민들이 중국과 한국의 신경전, 요새 불거진 이 신경전에서 괜히 미국 말 듣고 우리 받는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경제만 지금 더 망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우리 다시 예전처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 잘하면서 양쪽에서 빼먹을 거 빼먹고 실질 외교를 좀 실리적 외교를 하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불씨가 나올까봐 미리 우리한테 톡 하나 던져준 겁니다. 이런 거 참 잘해요 미국은. 지금 이번에 그 사우디 문제 얼마 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우디 문제 때문에 이제 그 핵무기 문제 때문에 이란에다가 가자마자 이제 이라크에 동결했던 이란 자금을 슬쩍 풀어주면서 선물을 주죠. 그런 거 굉장히 미국은 그런 거 도사예요 도사. 그것 때문에 이제 이란에 그런 식으로 선물 주면 누가 반발하겠습니까? 이란하고 철천지원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지금 전쟁도 불사하겠다는데 미국이 가서 이란 이란 저렇게 자금 동결한 거 좀 풀어주면 그 돈으로 지금 다시 또 핵무기 더 생산해서 우리 이스라엘 공격당하면 어떡하려고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극우 총리가 발발 뛰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뉴스 보신 분들 있겠지만 어젠가 그젠가 바로 또 거기다가 인텔이 사상 최고의 또 투자를 이스라엘에 해주기로 했잖아요. 네타냐후가 좋아서 국민들한테 나의 성과다 하고 막 자랑했잖아요. 사방에 이렇게 선물들 툭툭 던져줘요. 불만들 무마하니라고. 그러면서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엊그저께 기사인데요. 이렇게 뭐 날라간다 뭐 얘기들을 하시는데 하반기에 날라간다 얘기들을 하시는데 바로 어제 6월 18일에 삼성 담당자가 나와서 요새 시중에 돌고 있는 그 소문 하반기에 날아가는 이유가 뭐 이러이러한 거라고 지금 찌라시가 도는데 우리는 전혀 그거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참모를 끼얹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대만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이 이미 뭐 고객사와 하반기에 가격 상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이거 국내 증권가에서 요거 가지고 설레발들 치시는데요.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품군도 뚜렷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격 조정이요? 금지초문인데 현 시점에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디램이나 낸드 가격을 하반기에 올릴 거라고 합의한 반등할 거라고 바닥치고 한 적 없습니다. 메모리 가격 낙폭이 최근에 둔화하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마치 근원 물가가 조금씩 떨어진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낙폭 정도가 둔화된다는 거지. 그것이 반드시 앞으로 하반기에 딱 찍고 반등한다는 것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업계 관계자가 하락세가 완화됐다고 곧바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사고입니다. 계속 이런 가격 상승 루머를 부채질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국내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아가리 좀 셧다운 하세요. 나와도 좀 그런 얘기를 하셨네요. 업계 관계자는 대만 시장조사업체나 언론 등이 하반기에 메모리 반등론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저희도 좋죠. 근데 정작 어디서든 찌라시인지 모르겠지만 가격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는 메모리 3사 중에는 대만 업체가 자기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곳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메모리 가격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데는 저희들도 동의하겠지만 하반기 반등이나 실적 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니까 좀 더 참을성을 가지고 우리를 믿고 지켜봐 달라 그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PC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수요가 거의 변동하지 않았고요. 감산 효과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또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말을 왔다 갔다 뒤집는 분들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고요. 자, 이제 또 다른 이제 거물 한번 보시죠. 예. 여기 또 한 명의 영원한 파월의 숙적이 계십니다. 그분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데도 연로한 나이에도 그의 뜨거운 열정을 막지는 못하십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보시죠. To me whatsoever. Way too tight. We do not have to get anywhere near that level. 와. Stop inflation because all the inflation is basically stopped. 아주 열정이 아주 그냥 정정하시죠? 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바로 매번 파월을 거의 저주하다시피 비난하면서 파월이 시장을 망치고 있다면서 그래도 시장은 간다. 나는 영원한 롱을 외치는 강세론자 제레미 시걸 와튼스쿨 교수님이십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예. 이분은 작년 내내 강세를 부르짖다가 작년 내내 시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온갖 체면을 구겼지만 그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연준이 잘못된 금리 정책으로 시장을 망치고 있다고 한탄을 하셨어요. 그 주장 근거가 뭐였었냐면 이미 너희들이 몇 번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는 이미 실물 경제에서 잘 잡혀가고 있다. 여기서 금리 멈추고 가만히 놔둬도 몇 달 뒤에는 틀림없이 뚝뚝 떨어질 거다. 그런데 지금 니들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 크게 지금 시장은 망가질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그만둬라 하면서 시장은 오히려 계속 올라갈 거다. 근데 또 막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금년 상반기에 시장이 역대 최고의 반등세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더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아, 역시 시장은 롱이군요 선생님 하면서 그래서 그나마 이제 자신의 예정 주장에 그래 좀 내가 늦기는 했지만 작년에는 좀 안 됐지만 금년에 올라가는 거 봐. 결국은 올라가잖아 하면서 위로받고 계신데요. 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작년부터 그가 꾸준히 주장하셨던 논리가 있습니다. 즉 이미 가만 놔둬도 이미 인플레는 내려가기 시작했기에 주택시장의 주거비도 실제 실물 경제에서는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페드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일찌감치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지켜보기만 했어도 인플레는 앞으로 알아서 잘 잡혀갈 거다라고 열심히 주장들을 하셨지만 금년 상반기 5개월 지난 지금 보니까 그렇게 페드가 이분 말 안 듣고 계속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근원물가 보니까 여전히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분 말은 말짱 엉터리로 드러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워낙 혈기왕성하시고 정정해서 어디든 나와서 다 내 잘못 없다. 다 연준 잘못이다 하면서 시장은 계속 간다. 앞으로 간다. 더 간다. 난리를 한 달 전까지 얘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6월 14일 기사입니다. 이거 언제? 5일 전 기사네요. 갑자기 이분이 증시 상승 랠리는 이제 끝물이다. 경기 침체에 임박했다. 왜요? 지금 드디어 기술적 지지선 강세장에 접어들고 모든 게 교수님 얘기한 대로 다 됐는데 왜 갑자기? 미스테리입니다. 13일에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따르면 시겔 교수님께서 미국 증시의 상승 랠리가 연말까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며 시장이 앞으로 경기 침체를 마주하는 과정에서 금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할 것이라고. 예? 왜 갑자기 변절하셨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교수님? 어디 쇼쟁이들한테 어떤 협박을 받으신 겁니까? 뭐 손녀분, 손자분을 납치해 갔나요? 그는 지난 2000년 닷컴 버블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증시가 20% 이상 반등한 직후 모든 상승분을 지웠다. 근데 그때하고 분명히 이때하고는 다르다고 1년 내내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맨날 이분 거 팔로우 했었는데 저는 저하고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 것도 항상 배우자는 입장에서 다 팔로우 합니다. 교차 검증, 양쪽 의견들을.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신다 이거예요. 미국 연방준비제 고강도 긴축 여파로 시장이 경기 침체를 마주하게 될 거다. 근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는 금리 동결했잖아요. 다만 미국 증시가 올해 상승분을 반납하더라도 지난해 10월 저점 그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그나마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하지만 거기까지 떨어질 수는 있다는 얘기네요. 다르게 또 보면 왜 그러셨을까? 나 전화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분. 근데 이분 너무 막 괄괄하셔가지고 잘못 물어보면 또 막 승질 내실까봐 좀 무서워가지고. 어쨌든 놀랍게도 이분이 갑작스레 자신의 1년 넘은 오래된 주장을 지금 심지어 바로 지난주 6월 FOMC에서 연준이 자신의 평생 소원대로 드디어 금리 인상을 멈출 게 거의 확실한 시점에서 자신의 주장을 뒤집은 겁니다. 걱정되네요. 아무튼 참 이런 거 지금 뭐 중간에 반도체 얘기랑 뭐 그런 군드락 형님 얘기도 했지만 바로 이 장단기 금리 역전차에 대해서 이 어떤 지표를 창안하고 개발해내신 우리 원조 그 교수님, 하비 교수님, 캠벨 하비 교수님도 금년 2월까지 시장은 문제 없어. 아유, 그때하고는 틀려.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야. 원주야. 내가 아니라는데 무슨 얘기들을 하셨던 분이 불과 석 달 만에 이번에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오히려 지금 시장이 약세장타 탈출하고 강세장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 같아 보이는데 뒤늦게 이렇게 시장이 오래 모든 사람들의 예상보다도 길게 늘어지면서 마치 카톡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했는데 읽기는 읽었는데 답장을 안 해주니까 이거 뭐지? 밤에 잠을 못 자고 5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자기 주장을 잠깐만요. 나 지금 바꿔도 돼요? 하고는, 예. 이게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많이 알고, 존경받는 분들도 결국, 똑같다. 우리하고. 예. 카톡 대답 안 하는 상대방 때문에 하룻밤을 고민하는 우리와 이분들이나 인간적으로 똑같다는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예. 심지어 이제 두 번째 거물 이분은 정말 저는 안 변할 줄 알았어요. 마이클 윌슨이나 뭐 마이클 콜라노비치나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중간에 뭐 의견들을 바꾸고 접었어도 이분은 진짜 안 변할 거라고 저는 봤어요. 제레미 시걸 이분은 이대로 돌아가시겠구나. 롱 하면서 돌아가시겠구나. 예.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마저 지금 이렇게 말을 뒤지면 왜? 그것도 모든 게 자기가 원한 대로 되고 드디어 내 말이 맞지 않았냐? 이제부터 시작이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와서 왜 갑자기? 뭔가 좀 아시는 분 저한테 좀 따로 메일 좀 보내주시고요.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참 열심히들 산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에서 롱테이크 씬으로 아주 유명한 거죠. 여기서 보면 우리 경찰서장 반장님께서 형사 반장님께서 정말 이 상황을 막 잡으려고 이 형사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논두렁에서 굴러 떨어지는 이 애드립 같은 장면이 정말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 같아서 이 영상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죠. 여기 차에서 내리셔갖고 오십니다. 아이고 여기 보셨나요? 차에서 내려서 반장님. 아이고. 에이. 그건 노인네가 참. 네, 오늘 이렇게 재밌는 가십거리 같은 얘기 2개 해봤습니다. 여기서만 끝내면 서운하죠? 항상 1시간 20분이나 지났지만 그래도 서운합니다. 진짜 오늘의 메인 하이라이트 뒷얘기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못 듣는 얘기. 지금까지 한 얘기는 어디서 들으실 수 있는데 이 뒷얘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요 쟁쟁하신 분들조차도 이렇게 몇 달 만에 자기의 의견을 완전히 뒤바꿀 만큼 시장의 상황이 이렇게 길어지고 늘어지고 한치 앞을 볼 수 없게 되면은 이런 일은 다반사다. 간혹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어떤 시장의 방향 투자에 대해서 계속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면서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면서 너무 어지럽고 요것 때문에 생활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렇게 한평생을 저기에 매진하면서 연구한 일가를 이루었다는 대가들 역시도 나랑 똑같구나 라는 걸 보시면서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세 번째 가장 중요하고 재밌는 비밀스런 은밀한 뒷얘기 해보겠습니다.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네.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만든 영상들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3월 19일 날이요. 제가 그때부터 1부, 2부, 3부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엄청난 얘기들을 쏟아냈었죠.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다들 이걸로 그때 세상이 무너진다 했는데 전혀 무너지는 거 아니다. 오히려 소방훈련이고 그 뒤에 숨은 음모가 있다. 알면서 터뜨리는 거다. 그거를 우리가 그 음모를 봐야 된다 하는 그 영상을 올렸었고요. 그 뒤에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가 터졌을 때요.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3월 16일 날 만든 크레디트 스위스가 흔들리는데 제가 그때 사람들이 다 못나니 크레디트 스위스 하는데 크레디트 스위스도 할 말은 있다 라고 해가지고 1부 2부작으로 옮겼죠. 이 뒤에도 사실은 거대한 어떤 국제적인 알력과 금융 세력의 힘싸움과 힘겨루기 사이에서 우리가 진짜 짚어야 할 큰 흐름이 있다라고 해서 그때 한 겁니다. 근데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제가 그때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요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즉 예전 금융위기 때부터 툭하면 같은 금융업계 동료들까지 뒤통수를 치면서 돈이 되는 건 다 헤쳐먹기로 유명했던 애들이 골드만삭스인데 그동안 미국 배후에 있는 가장 막강한 유태인 금융세력 중에 하나로서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맘대로 갈아치우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몇십 년 동안 검은 그림자의 실권자라는 소문이 있던 게 바로 골드만삭스였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에 굵직했던 금융업계의 파산이나 금융위기 시 여러가지 복잡한 사건에는 항상 그 자리에는 골드만삭스의 의심스러운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3월달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서도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지만 이런 소문이 있다 하고 제가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이번 그 팬데믹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기술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 여러분들 캐시우드 누님이 갑자기 일약 대스타가 됐죠. 기술주들이 돈을 서부 캘리포니아는 실리콘밸리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면서 걔네들한테 자금줄을 대고 있던 우리 실리콘밸리 은행이 한순간에 지역 유지에서 강남 졸부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서 서울로 진출하게 되죠. 이렇게 순진하고 허세 가득한 사실 그 지역에 아무것도 모르는 금융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그 IT 업계 개발자들이죠. 그 사람들 상대하던 그 지역이었던 그 좀 순진한 은행이었는데 얘네가 이제 갑자기 이쪽에 기술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돈 커버리면서 걔네들이 벌어오는 돈 투자금을 또 맞게 굴리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단순히 지역 유지였는데 강남 졸부가 돼갖고 강남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돈을 은행이 재테크로 굴려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강남 사교계에서 제일 돈 잘 굴린다는 부자님한테 인맥으로 만나게 되죠. 그게 골드만삭스였습니다. 동부 뉴욕 쪽에. 그래서 자네 돈 굴리기 힘들지? 우리한테 맡겨. 우리가 다 자문해주고 돈 굴려줄게. 고맙습니다. 저도 서울 처음 와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그것도 헤쳐먹었죠. 제가 그때 그 소문을 얘기했죠. 어떻게 헤쳐먹었죠? 가만히 보니까 자네 내가 이제 투자 자문해주고 뭐 도와주려면 자네 집안에 숟가락 몇 개 있는가 다 알아야지. 또 한번 보자고 딱 가서 보니까 이 멍청한 놈들이
야, 제일 안전한 건 미국 국채의 안전빵은 그러니까 우리 잘 모르니까 미국 국채 엄청 사다 놓자고 미국 국채만 엄청 사다 놓은 거예요. 장기채로. 그거 보고 야, 앞으로 금리 인상되고 지금 채권 저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 지금 잘못하면 크게 당할 수 있는데 이것들 아무것도 모르고 뭐 돈을 굴려봤어야지 이렇게 큰 돈을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네. 순진했겠죠. 이게 그걸 보고 골드만삭스가 자기들이 투자 자문을 하고 도움 준다고 하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것들 보니까 앞으로 1년, 2년 뒤에는 한번 크게 터지겠구만. 눈에 딱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신용 부도 스와프 야 예전에도 골드만삭스가 종종 해먹었던 방법입니다. 니들 터질 거다 보고 그 터질 때 재미를 보는 증권을 미리 사다 놓은 거죠. 자기 고객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니들 망할 때 나 좀 짭짤하게 재미 좀 보자고 미리 함정 트랩을 파놓은 거죠. 그래서 이 고객사가 망하면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게. 그러면 일부러 제대로 자문을 해줬겠어요? 은근히 망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제가 그런 소문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골드만삭스가 작업 들어간 거다. 그 얘기를 지난 영상에서 아까 소개한 그런 영상에서 제가 그때 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제가 소개했던 기사죠.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부른 18억 달러 손실 채권을 골드만삭스가 샀다. 이러면서 이런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엊그저께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언제적 기사입니까? 6월 16일 기사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격 골드만삭스 실리콘밸리 은행 자문하면서 자산을 헐값에 매수했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즉 지난 3월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문을 맡았던 골드만삭스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을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드러나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기 전에 자본 조달을 추진하는 동안 골드만삭스가 실리콘밸리의 매도 가능 증권을 매수한 것이다. 잘 모르겠죠. 결국 뭔 얘기냐면 골드만삭스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전에 이미 해당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210억 달러 규모의 매도 가능 증권을 시장 가치보다 미리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했다. 왜? 터졌을 때 자기가 이득 보려고. 즉 지난 3월 8일에 실리콘밸리 은행은 대규모로 부채증권을 매각해 18억 달러의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실리콘밸리는 뱅크런을 겪으면서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즉 자문사였던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미리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하면서 얘가 결국은 자금난에 부채 때문에 이걸 매각할 수밖에 없겠지라는 걸 예상하고 미리 매수해서 그 뭡니까? 너 죽어봐라 하고 일부러 파산시키는데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졌을 때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신용부도 스와프 증권에서 또 재미를 미리 배팅을 해놓고 봤고요. 작업해먹은 거죠? 헤쳐먹은 거죠? 죄송합니다. 즉 그때 제가 3월달이니까 석 달 전에 만들었던 영상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제기했던 그 의혹들이 지금 엊그제 나온 뉴스에서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 따져봐야죠. 하지만 이걸 의심을 해서 지금 당국이 조사에 들어왔고요. 페드 미 연방준비제도와 증권거래위원회는 SEC까지도 실제로 지금 조사 중이다. 골드만삭스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는 골드만삭스에 대한 많은 의혹과 진실 규명이 이런 식으로 의혹이 다른 사건에서도 있어 왔는데 항상 거대한 권력의 비호 아래 좌초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의혹을 저는 그때도 결국 누가 또 건들겠어 지금까지처럼 넘어가겠지 했는데 이번에는 당국과 페드, SEC까지 합동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처럼 그동안 색안경을 끼고 혹시 이런 거 아냐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여론들을 의식해서 자기들이
조사 들어가겠다 하는데 조사 다 해보고 꼬리 자르기만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건 없었어 하면서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겠죠.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일로 인해서 골드만삭스의 대외적 이미지는 자꾸만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이제 저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괜히 근거도 없는 음모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정말 그동안 골드만삭스가 어떤 의혹들을 가지고 어떤 정말 양아치 짓을 해왔는가 요것이 지금 오늘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것도 사실 어디서 발췌해온 거긴 한데요. 예전에 제가 스크랩해놓고 지금까지 사실상 골드만삭스가 헤쳐먹었다고 의심되는 상황들 혹은 경쟁자 제거의 그 순서들을 한번 보시죠. 금융위기 2008년도죠. 이전에요. 전세계 다섯 개의 큰 5대 투자은행이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리먼 브라더스, 메릴 린치 베어 스턴스 이들이 바로 1티어였어요. 여기에 JP 모건은 끼지도 못했습니다. 이 5개 중에. 금융위기 이후에 여기서 2개가 살아남고 3개가 사라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해서 공중분해됐고요. 메릴 린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넘어갔고요. 베어 스탠스는 JP 모건이 먹었습니다. 나눠준 거죠. 예. 알다시피 금융위기 그 당시에는 주택 모기지 파생 상품의 머니게임이었는데 그때도 바로 위기 직전에 이미 이런 상황을 알고 부채담보보증권 CDO 상품 같은 거를 급격하게 만들어 팔면서 어마어마하게 이런 애들이 죽을 때 재미를 봤습니다. 이때도 이런 정보를 알아서 여기에서 재미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애들이 파산하기 쉽게 뭔가 조작질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갔죠. 이후 10여 년간 골드만삭스의 이런 행태는 잠잠한 것 같았지만 2년 전에도 한건 멋지게 또 할 기회가 있었다. 그게 언제냐? 바로 한국이 낳은 불세출의 월가스타 빌황을 아케고스죠. 한 방에 보내버린 거죠. 빌황은 그 당시에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5배, 10배짜리 레버리지 플레이를 하시는 아주 대한남하셨는데요. 네, 배포가 뭐 세계 1등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프라임 브로커 돈을 대주는 5개 증권사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야 지금까지 빌황 덕분에 우리도 재미 봤는데 얘 지금 하는 짓이 지금 고금리 시대가 되고 앞으로 지금 연준도 이런 식으로 변할 건데 너무 플레이가 위험해. 큰 코 다치겠다고 모여서 회의를 한 애들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도이치뱅크, 크레디트 스위스, 일본 노무라 5개 증권사입니다. 내노라 하는 애들이 뭐였죠? 노무라는 조금 격이 떨어지나? 이들의 회의 안건이 그때 빌황이 김치를 먹어서 그런가 배포가 너무 커. 플레이가 너무 크고 너무 공격적이야. 위험해. 여기서 슬슬 발 뺄까? 회의 중론이. 근데 야 지금까지 그래도 걔 덕분에 우리도 많이 해먹었잖아. 좀 더 기회를 줘보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다음날 모건 스탠리가 골드만삭스 눈치를 형님 눈치를 달달 보면서 반대매매 마진콜 슬슬 빌황에 대해서 혹시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걸 했고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수하니까 골드만이 그날 하루 만에 그 전날 회의에서 이렇게 하자 서로 약속을 해놓고는 하루 만에 330억 달러째 마진콜로 위험 청산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야 저기 큰일 난 데들 하고는 빌황한테 다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그날 빌황이 100억 달러 날리면서 날라가 버렸고요. 결국은 뭡니까? 골드만삭스가 그래 하면서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서 자기들이 재미 보기 때문에 빌황이 죽은 겁니다.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하고 제가 지적한 게 이거였죠. 비슷하다고요. 네. 근데 그때 의혹이 지금 기사를 보니까 결국은 사실로 드러나서 조사를 지금 사실로 드러난 건 하지만 강한 의심을 가지고 결국 조사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고요. 석 달 뒤에. 어쨌든 빌황도 결국은 희생양이죠. 굳이 이걸 희생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골드만삭스는 대단한 양아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빌황만 날아간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돈을 대주던 아까 그 5개 증권사들 중에 미리부터 눈치 빼고 발 빼던 모건 스탠이나 골드만삭스 빼고 나머지 애들이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뭐 다 약속 지키겠지 하고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자던 애들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비랑이 무너지면서 자기들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떠안으면서 회사 자체가 자기들도 크게 아주 몇십 년의 어떤 몇백 년의 그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5대 증권사인데 얘네들도 존립 잔체가 흔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타격을 이때 받게 됩니다. 그 누가 받습니까? 도이치뱅크는 조금 덜 받았고요. 스위스의 크레디트 스위스와 일본의 노무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부 다 미국 애들이 아니고 유럽과 일본 증권사입니다. 전 세계의 어떤 그 금융과 머니게임을 자기 맘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다른 선진국들 중에서 같은 미국이 아닌 애들은 무차별 공격을 당한 걸로 봐야 됩니다. 예. 결국은 크레디트 스위스와 노무라였는데 이들이 그 당시 책임져야 할 대가가 각각 이 정도 뭐 9조, 2조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디트 스위스는 이 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작년 10월에 한 번 더 흔들리고 연준의 공격으로, 그리고 금년 초에 실리콘밸리가 흔들린 여파로 유럽의 CS는 결국 무너져서 UBS에 지금 합병됐죠. 결국은 누굽니까? 만약에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골드만삭스가 에라이 터져봐라 하고는 터뜨렸다면은 크레디트 스위스가 터진 거는 뭡니까? 미국이 터뜨린 거예요. 골드만삭스가 터뜨린 거예요. 그렇죠? 유럽의 큰 투자은행상과 금융사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죠? 모든 어떤 전 세계 금융을 쥐고 흔드는 거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간 거대 금융 배후 세력, 얘네들이 지금 다 잡겠다는 거죠. 이때 돈도 돈이지만 누구는 머리 좋게 빠져나온 문제를 멍청하게 뒤집어 썼다는 인식이 부자 고객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결국 지난해 사실상의 CS는 뱅크런 사태를 겪었고요. 스마트머니가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서 CS는 결국 몇 달 버티다 금년에 뒤졌다 이겁니다. 즉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그때부터 이미 다른 자산운용사들의 파산에 일조한 게 아니라 나쁘게 얘기하면 거의 주동자 안조, 주동자. 그렇게 하면서 자신만의 배를 채운 애들이 바로 골드만삭스였습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거대 배후 금융 세력이 전 세계 경제를 앞으로의 미중 패권 다툼 갈등을 앞두고 내 맘대로 좌지우지 쉽게 하겠다 라는 그런 큰 어떤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에 크게 도움이 되었겠죠. 10년 동안.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그럴수록 대외적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겠죠.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밤새 술 먹으면서 아이 그 양아치 새끼들 내가 진짜 어디가 말은 못하지만 진짜 형님 안 그렇소? 이번에 뭐 저기 빌황권도 그러고 예전에 그때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그러고 이번에 실리콘밸리 해가지고 CS 넘어간 것도 그러고 따지고 보면은 골드만삭스가 다 터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경쟁자들 다 없애고 전 세계 경제 금융에서 자기들이 대빵되겠다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10년 전부터 한 건데 이거 아이 자네 그런 말하다 잡혀가 이 바닥에서 잘못하면 큰일 나. 아이 그래도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형님? 그렇게들 얘기를 했겠죠. 노인네 만담 방송이죠. 네. 자 이런 거대한 어떤 금융 어떤 계획이 있지만 어쨌든 골드만삭스의 이미지는 계속 그때부터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이낸셜 그룹 지금 금년 3월에 터진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지방은행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금융 그룹으로 83년도부터 꾸준히 커온 브랜드인데요. 얘네들은 역시 서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과 금융 거래를 통해 커오는 거예요. 그 지역 유지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리면서 IT 산업 기술주들이 우리 2020년도부터 엄청나게 부흥일 때 IPO, 기업 공개, M&A 인수합병 뭐만 하겠다 하면 그리 돈이 막 몰려들었죠. 여러분들 다 그걸로 캐시우드 누님 엄청나게 유명해지셨고요. 예, 아크인베스트. 그래서 떼돈을 번 자기들 고객들로부터 쏟아지던 달러를 주체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 지역 유지가 강남 땅 부자가 졸부가 돼가지고 진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거기 사교계에서 소개받은 게 바로 골드만삭스였단 말이에요.
동부의 유명한 투자은행 자기네 유동성 자금의 포트폴리오 투자 자문을 맡겼던데 그게 골드만삭스입니다. 순진한 양한테 늑대를 누가 연결해 준 거죠. 예. 넘쳐나던 돈을 그들 조언에 따라서 장기 국채와 MBS로 돌렸다. 심지어 장기 국채와 MBS 더 사라고 자문을 한 애들이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아주 헨젤과 그레텔에서 마녀가 살쪄서 먹인 다음에 잡아먹겠다는 식이었죠. 요런 내용들을 잘 조금 알게 된 우리 캘리포니아 지역구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우리 지역 유지가 당했으니 그 지역 선거구를 가진 하원 의원들이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몰려가지고 골드만삭스가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에 아무래도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해봅시다 하고는 지금 막 금융당국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근데 이게 그전에도 뭐 이런 빌황 사태부터 해서 뭐 이런 일이 그때는 탄원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그 어떤 세력의 비호를 받기 때문에 다 거의 무산됐었단 말이에요. 꼬리 자르기로 끝나고. 그래서 이번에도 별게 없겠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2, 3일 전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되나 흥미있게 보자고요. 왜 흥미있게 이번에는 봐야 되냐면 10년 동안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실리콘밸리의 채권 투자를 자문하면서 해당 포트폴리오를 골드만이 역으로 사들이기도 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미를 보려고 세팅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조언하거나 해당 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고 이것은 심각한 모럴 해저드입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미국 내에선 어쩌면 골드만삭스가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의도적으로 망하게 해서 이익을 본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타난다.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음모론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얄미울 정도로 똑똑해서 항상 위기를 피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골드만삭스에 대한 세간의 질투 정도일까요? 미국 재무장관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통령을 이들이 정한다는 이야기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유태계 금융의 대명사인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야 된다. 제가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죠? 넘버 3라는 영화에 이거 비유를 했는데 이 영화 보신 분들이 지금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도 옛날 영화여서. 여기 보면 이 잿더리 이분하고 지금 한석규님하고 이 잿더리 배우분 이름이 제가 잘 생각이 지금 안 나네요. 원래는 이 골드만삭스죠. 이분이 조직의 넘버 2였죠. 예. 그런데 이분은 좀 무식하고 돈 되는 건 다 하고 무대뽀예요. 넘버 3 한석규가 들어왔는데 이게 JP모건이죠. 그 당시 골드만삭스는 세계 5대 투자은행에 들 정도고 얘는 거기에 못 꼈는데 얘가 똑똑하고 정갈하고 이미지가 엘리트 이미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보스가 얘를 이뻐하죠. 그래서 둘이 점점 시비가 붙고 누가 넘버 2래 누가 넘버 3래 내가 넘버 2야 서로 자기가 위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 10년이 걸쳐서 이 골드만삭스의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면서 잿더리님의 이미지는 나빠지면서 JP모건이 리먼브러스 사태 때 베어 스턴스를 인수를 하면서 은 선물 시장을 보스가 이뻐가지고 맡깁니다. 야, 네가 금은 우리 기축통화 10몇 년 뒤에 싸우게 될 그때를 대비해서 금은 선물 시장 네가 지금부터 한번 잘해봐.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형님 하면서 이제 했겠죠.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골드만삭스는 일은 열심히 해서 잘을 했는데 10년 동안 이미지가 너무 대외적인 이미지가 안 좋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번듯한 이제는 뭐 주먹으로 때려 부시고 하는 시대가 아니죠. 사업가로 변신해야 될 시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JP모건 제이미 다이먼을 계속 키워주는 그런 모습이 제가 몇 년 전부터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초반부터 요거를 항상 넘버 3의 비율을 두 관계를 해왔었죠. 한때는 한석규 JP모건보다 윗자리에 앉은 잿더리가 골드만삭스였고요. 가장 꾸준히 일 마다 않으면서 조직의 자금줄이 되는 건 뭐든지 하던 넘버 2가 바로 골드만삭스였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는 왠지 대놓고 JP모건을 밀어주는 분위기였고요. 틈만 나면 제이미 다이먼 칭찬해주면서 워렌 버핏도 그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 사람이 뭐 미국의 재무장관을 해야 될 뭐 깜이다 뭐 워렌 버핏도 딱 그 눈치 보고 얘 밀어주는구나 알고 그때부터 굉장히 막 친한 척 했었죠. 10몇 년 전부터. 최근에는 그 반대급부로 골드만삭스를 억제하기도 하는 분위기입니다.
응? 이런 조사가 들어가죠. 골드만삭스는 뭐야 이거 하겠지만 야, 사람들 여론이 있고 이미지가 안 좋은 게 한 번만 좀 네가 한번 빵에 갔다 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죠. 즉 시대가 변하면서 차기 주역으로 골드만삭스에서 JP모건으로 힘의 중심이 옮겨지는 양상이 그런 것 같다 했는데 금년 2023년 들어와서 거의 노골적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분명한 건 골드만삭스의 대외적 이미지는 자꾸만 추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JP모건, 좀 더 정확히는 제이미 다이먼의 이미지는 의도적으로 포장되며 칭송되고 있고요. 저번 시간에 소개한 것처럼 이제는 차기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은근히 제이미 다이먼도 한번 앞에다가 출마시킬 것 같은 분위기가 슬슬 밑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뭘 세팅이 지금 오늘 제가 여기서 다 기사는 안 가져왔지만 얼마 전에 그 조지 소로스 아시죠? 예, 조지 소로스가 지금 차기 그 후계 구도를 자기 뭐 둘째 부인의 아들한테 지금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트럼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치 자금 로비 같은 거 하면서 민주당을 밀어줄 것처럼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너무 인기가 없죠. 나이가 들고 치매고. 그래서 뭔가 이제 다른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거대한 자산 시장의 실권 이양 그리고 기축통화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세계 편 가르기와 경제 제재 이런 움직임 속에서 다음번 기축통화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내세울 허수아비가 또다시 누구가 될 건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죠. 재밌는 얘기, 경제 비사 야와 숨은 내면의 얘기라고 저는 했는데 듣는 분들은 이미 재미없어서 다 나갔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제 실력이 여기까지여서 아무튼 죄송합니다. 더운데 무더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또 재밌고 행복한 인생의 한 갈래씩들 맡아가지고 또 즐겁게들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